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가당하면 억울해 죽을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몰아세우고 다 네 잘못이야 라고 하면 정신이 어지러지집니다. 그런데 이런 억가를 수백 년 전부터 당해온 나라가 있다고 하네. 바로 폴란드. 폴란드는 한때 주변 국가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강한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국가들이 틈만 나면 다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폴란드에 무장봉기 한 번 일어났다고 다른 국가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다같이 폴란드를 두들겨 패는 건 기본이었죠. 이후로도 폴란드 주변 국가들은 뭔 일만 있으면 폴란드로 몰려왔고 23년 만에 폴란드를 3번이나 침략해서 폴란드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도 했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이제 그만해 제발 억가 멈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나라 폴란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많이 거슬러 1385년 당시 폴란드 왕국은 튜튼 기사단이 세운 독일 기사단국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시 폴란드 왕국의 여왕 야드비가가 성인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라는 거야. 아무래도 어린 여왕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보니 폴란드 왕국은 야드비가를 도울 남편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리투아니아 대공국. 이때 리투아니아 대공국도 독일 기사단국과 대립 중이었거든요.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이 기회에 힘을 합치면 참 좋겠다 싶었고 리투아니아 대공 요가일라에게 결혼을 제안했죠. 너도 기사같이도 하는 기사단국 놈들 때문에 힘들지? 이참에 우리랑 연합할래? 이거 철컹철컹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조건이나 한번 들어보자. 별거 없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리투아니아도 폴란드에 병합하면 우리 여왕님이랑 같이 통치하게 해줄게. 어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 기사단 놈들보단 괜찮겠지. 콜! 뭐 이런 식으로 리투아니아 대공국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요가일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부아디스와프라는 세례명을 받고 부아디스와프 2세로 폴란드 국왕의 자리에 올랐죠. 하지만 리투아니아 내부의 반대로 폴란드와 병합은 쉽지 않았는데요. 1569년에 루블린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주변 국가들을 쓸어버리면서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먼저 폴란드 리투아니아 땅은 대부분 넓은 평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엄청 강력한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윙드 후사르. 여기서 말씀드린 후사르는 세르비아어로 약탈자, 기병대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윙드 후사르는 날개 달린 기병대라는 거지. 실제로 윙드 후사르는 등에 날개 장식을 달고 주변국들을 압살해버렸습니다. 이건 윙드 후사르의 업적만 봐도 진짜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1605년에 있었던 스웨덴 왕국과의 키르훌름 전투에서 약 2600명의 윙드 후사르의 돌격 한 번으로 약 1만 1천 명의 스웨덴 병사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다 보니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1610년 러시아로 원정을 떠나서 스웨덴과 루스차르국 연합국을 무찌르고 모스크바를 점령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윙드 후사르는 더욱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돌격하는 용맹함을 자랑했죠. 1620년에는 최초롱 전투에서 300명의 윙드 후사르가 오스만 튀르크군을 향해 돌격했는데요. 이때 오스만 튀르크의 병력은 1만 5천 명, 50배나 되는 병력 차이가 나는데도 빠꾸 없이 돌격한 윙드 후사르는 천여 명을 죽이고 유유히 돌아왔다고 하죠. 50배 전력 차이가 나는데도 적을 쓸어버린다고? 그 정도면 보기만 해도 오줌질이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윙드 후사르를 통해 동유럽의 강자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윙드 후사르 보유국이라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힘을 잃어가는데요. 왜냐? 귀족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는 황금의 자유라는 귀족 정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국왕은 귀족의 선거로 선출된다. 모든 귀족은 서로 평등하다. 다수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었죠.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문제인 이유는 귀족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귀족이 왕도 뽑고 정치도 하고 싹 다 하는 거지. 게다가 저 반대권이라는 것도 한 명만 반대해도 절대 통과가 안 돼. 그러다 보니 귀족들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했는데요. 반면 다른 주변 국가들은 절대 왕정이 등장하는 등 중앙 집권화를 하면서 하나의 강력한 권력을 바탕으로 힘을 키우고 있었죠. 이때부터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윙드 후사르에게 벌벌 떨던 주변 국가들은 이 기회를 노리고 억가에 들어가죠. 먼저 당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코사크들에게 무기, 식량, 자금 등을 주면서 국경 방비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코사크는 루스차르국에서 이주해서 공동체를 형성한 농민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코사크에게 지원 좀 해주면서 국경을 방어할 수 있으니 남는 장사였죠. 하지만 귀족들은 그것보다는 자기 이득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귀족들은 코사크들이 있는 동쪽으로 진출했고 코사크를 착취하면서 농노제를 강요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하라고 명령했죠. 바로 그때 보우단 흐멜니츠키가 등장합니다. 1648년 1월 25일 흐멜니츠키는 호르티지아 섬에 도착해 섬을 경비하던 폴란드 군인을 죽이고 폴란드에 맞서 봉기를 일으키자라고 외쳤는데요. 흐멜니츠키는 코사크 헤트만국을 세우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 전쟁을 선포하죠. 코사크 헤트만국은 열심히 싸웠지만 자기보다 훨씬 강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을 이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코사트 헤트만국은 루스차르국에 도움을 요청하죠. 이렇게 루스차르국이 참전하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위기를 맞이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번에는 스웨덴까지 합세해서 다구를 까기 시작하네. 게다가 앞에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거의 다 평지라고 설명해드렸잖아요. 이 말은 즉 다굴 맞기 딱 좋은 지형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주변 국가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 대한 억가에 들어가죠. 들어와 이 새끼를.
한 번에 들어오지 말고 한 명씩 들어오라고. 싫어. 뭐야? 그 잘난 윙드 후사로도 다굴에는 쪽도 못 쓰네? 야, 비겁하게 다굴까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우자. 정정당당 이제. 전쟁에 정정당당이 어딨어. 이긴 놈이 정이야. 뭐 이렇게 사방에서 물밀듯이 공격이 쏟아졌고, 이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으면 이 시대를 이른바 대홍수라고 하죠. 대홍수의 경우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탈탈 털리고 마는데요. 드니프르강 동부, 스몰렌스크 등을 빼앗겼고 프로이센 공국이 독립해버립니다. 심지어 전쟁으로 잃어버린 인구가 무려 3분의 1. 이때부터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주변 국가들의 샌드백 같은 신세가 되죠. 그러나 대홍수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683년에 있었던 제2차 공방전에서 최대 30만 명이 달하는 병력을 1만 8천여 명의 윙드 후사르가 돌격해서 붕괴시키는 전설을 찍기도 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에 대한 억가는 끝날 줄을 몰라. 18세기 중반 러시아 제국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프로이센은 러시아 제국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근데 그 제안이라는 게 다름 아닌 폴란드를 프로이센, 러시아 제국, 오스트리아가 사이좋게 나눠 먹자라는 내용이네. 그렇게 1772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영토의 30%와 400만 명의 국민을 다른 나라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걸 제1차 폴란드 분할이라고 부르죠. 뭐 1차? 그러면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진짜 안타깝게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이후에도 주변국들에게 시달립니다. 먼저 당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왕이었던 스타니스와프 2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라면서 개혁을 시도하죠. 일단 러시아 놈들 견제하겠다고 자기 땅 뺏어간 프로이센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폴란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원인의 하나가 귀족이잖아요. 스타니스와프 2세는 1791년 5월 3일에 유럽 최초로 헌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자기 권한이 약해진다는데 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대로 러시아 제국에 쪼르르 달려가서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키죠. 러시아 제국은 반란군을 도와 함께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과 손을 잡았던 프로이센은 언제 그랬냐는 듯 러시아를 도와 침략에 합세했죠. 이로 인해 1793년에 제2차 폴란드 분할이 일어났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영토는 약 30%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억가를 거듭해서 당하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국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들고 일어났죠. 하지만 러시아 제국 프로이센에 오스트리아까지 합세해서 반란을 진압해버립니다. 그리고 1795년에 제3차 폴란드 분할이 행해지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지도에서 사라졌죠. 아니 코사크들이 들고 일어난 지 약 150년 1차 분할 이후 23년 만에 멸망해버린 거지. 멸망 이후 폴란드인들은 독립을 위해 후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 기회는 한 인물의 등장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죠. 바로 나폴레옹. 1806년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에게 라인 연방의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나폴레옹이 이걸 듣지 않으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폴란드인들은 자기의 원수인 프로이센이 프랑스와 전쟁을 하자 프랑스를 도왔죠. 나폴레옹은 그 대가로 1807년 프로이센과 맺은 틸지트 조약을 통해 빼앗긴 폴란드 땅에 바르샤바 공국을 세워주는데요. 게다가 나폴레옹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09년에는 오스트리아를 박살내면서 폴란드인들은 오스트리아가 가져간 땅도 회복할 수 있었죠. 이것만 보면 나폴레옹은 폴란드의 영웅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욕심을 참지 못하고 러시아 제국에 진격한 거야.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로 끝났고 1813년 빈 회의에서 바르샤바 공국은 다시 분할되죠. 이건 겨우 6년 만에 다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후 100년이 넘게 폴란드인들은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폴란드가 독립에 성공하죠. 게다가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폴란드는 독일에게 서프로이센과 실레시아 일부 지역을 할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는 제발 억가 안 당하고 잘 살아보자 라고 다짐했죠. 실제로 짧은 기간 안에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정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대국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대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폴란드는 또다시 분열해버리네. 1939년 8월 23일 독일과 소련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거든요.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후속 협정을 보면 폴란드 분배가 약속되어 있어. 독일은 불가침 조약 이후 9일이 지난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공격하죠. 소련도 독일의 뒤를 이어 폴란드를 공격합니다. 폴란드는 두 국가의 공격을 버틸 수 없었고 결국 폴란드 땅을 내어주고 망명정부를 세우죠. 폴란드 망명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맞서 싸웠고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만 해피라이프를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1949년 소련이 폴란드에 간섭하면서 소련의 위성국가로 전락하죠. 폴란드는 1989년 자유노조가 중심이 된 독립운동을 통해 겨우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폴란드 공화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참 주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다구를 까는 게 폴란드의 역사는 억울함 그 잡채인 것 같네요. 자, 그럼 폴란드가 지금이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